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글을 쓰겠다고 하면, 특히 시나 소설 같은 순수 문학을 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의뢰하시는 말씀이 있죠. 굶어 죽는다. 저 역시 시인을 꿈꾸었던 문학소녀 시절 부모님께 같은 말을 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꼿꼿하게 시인으로 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저에게 번쩍하고 죽비 같은 깨달음을 준 시 한 편이 있는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밥.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돛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로 이 시를 쓰신 한민복 시인님의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입니다. 눈물은 왜 짠가는 한민복 시인의 시집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에 실린 시 제목이기도 한데요. 평생 함께한 가난을 친구처럼 끌어안고 욕심을 덜어낸 담백한 삶에서 건져낸 진실들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민복 시인의 눈물의 근원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찬밥과 어머니. 혼자 산 지 오래되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혼자 산 지 오래된 어머니도 그러하리라. 내가 밥상머리에서 늘 어머니를 생각하듯 어머니도 나를 생각하실 것이다. 혼자 먹는 밥상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차려진다. 중학교 때였다. 나는 환갑 넘은 아버지를 따라 산일을 자주 나갔다. 변변한 일거리가 없는 아버지는 품을 팔거나 어우리소, 그러니까 소 주인과 이익을 반으로 나눠 갖는 소를 길렀다. 그러면서 틈이 나면 산으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러 다녔다. 화전이었던 묵은 밭되기에서 치끈을 끊기도 했고 삽주 뿌리를 캐거나 북나무 북싱이라는 깨알 만한 벌레가 가득 든 생강처럼 생긴 열매를 따러 다니기도 했다. 또 산비탈에 위태롭게 몸을 붙이고 검은 돌비늘 뭉텅이를 캐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흘러내린 마사토에서 돌비늘 조각이 반짝이고 그 조각 같은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 동네가 가마득하게 멀리 보이기도 했다. 원래 구절초는 9월 9일 9월산에 9살 난 동자를 데리고 가 뜯는 것을 최고로 쳤단다. 그날도 약초 얘기를 들려주는 아버지를 발맘발맘 따라 3시간 정도 궁망산을 오르자 비둘기 바위가 나타났다. 비둘기 바위 아래로는 수백 미터 이어지는 바위골이 펼쳐졌다. 지게를 받쳐놓고 정부미 포대를 든 아버지와 나는 참구절초를 뜯기 위해 아슬아슬 4발로 기어다니며 바위벽을 탔다. 참구절초는 바위 틈에 박혀 있거나 바위 턱에 얹혀 있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채취하기가 힘들었다.
낭떠러지에 붙어있는 구절초는 나무를 붙잡은 아버지가 내민 지게작대기를 내가 잇대어 잡고 내려가 뜯기도 했다. 너럭바위에 앉아 어머니가 챙겨준 도시락을 먹었다. 힘든 일 끝이라선지 아니면 발 아래로 펼쳐지는 풍광이 그럴싸해서인지 도시락 맛은 꿀맛이었다. 양은 도시락 뚜껑을 들고 물을 따라 마시는 아버지 얼굴에 환한 물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늦은 점심을 먹고 났을 때 다른 고을에서 복룡 캐러 원정온 약초꾼이 휘파람 신호를 보내며 나타났다. 고슴도치를 때로잡았던 자랑을 들으며 잠시 쉬고 다시 구절초를 뜯었다. 아버지와 나는 해가 뉘엿뉘엿해서야 하산길에 들었다. 산의 측면을 타고 한 구렁을 돌았을 때 아버지가 어디서 더덕 냄새가 난다고 했다. 더덕밭을 만나 더덕 캐는 재미에 빠져있는 사이 사방 둘레가 어두워져 있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당황한 내가 고를 타고 내려가자고 하자 아버지는 우선 고를 빠져나가 능선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험한 골짜기를 힘겹게 벗어나 능선을 잡았을 때 멀리 낮은 산 위로 달이 떠올랐다. 가끔 가랑잎에 묻힌 까도토리를 밟아 기우뚱하기도 했지만 달빛이 냉큼 걸음을 붙잡아 주어 넘어지지는 않았다. 지게에 달빛까지 얹은 아버지와 나는 무거운 지게를 번갈아지며 몇 시간을 더 걸어서야 산자락 끝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산길의 끝, 마을길의 시작에, 마을길의 끝, 산길의 시작에 마중 나온 조그만 어머니가 서 있었다. 산길을 벗어나 한번 쉬고 집에 가자고 했던 아버지와 나는 지게 쉼터를 지나쳐 그냥 집을 향해 걸었다. 나는 뒤따라오는 어머니를 힐끔힐끔 뒤돌아보며 더덕캔 자랑을 늘어놓았다.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 음식들은 식어 있었다. 몇 번을 데웠던지 졸고 식은 된장찌개는 짰다. 어머니는 산에 간 두 부자가 달이 떠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서 오래전에 마중을 나와 계셨던 것이다. 밥이 식은 시간만큼 어머니도 달빛에 젖어 아버지와 나를 기다리셨던 것이다. 땀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물에 찬밥을 말아 식은 된장국과 장아찌를 먹는 부자를 어머니는 안도의 눈빛으로 쳐다보셨다. 그날 찬밥이 차려진 밥상에는 기다림이 배어 있었다. 짠 된장국이 다디 달아 자꾸 찍어 먹던 밤. 지붕 낮은 우리 집 마당에는 달빛이 곱게 내렸고 세 식구가 앉아있는 쪽마루에는 구절초 냄새와 더덕향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게살구. 그래, 게살구였구나. 게살구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양철 지붕 위로 게살구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깬 나는 달력을 본다. 7월 중순.
나는 집 뒤 우물 곁에 있는 게살구 나무를 꽃필 때 본 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네 작은 형을 뵀을 때 6.25가 터졌다. 원래는 집터에 살고 있었을 땐데 바깥마당 그 살구나무 너도 알지? 바람에 떨어진 살구 한 가마니를 주워 놓았었다. 그 신살구 하나 먹어보지도 못하고 피난길에 올랐었다. 물정에 어두워 피난을 나간다는 게 마중을 나가버렸다. 그쪽으로 인민군이 다가오고 있다기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난 온 강원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란 곡식은 다 먹어버렸더라. 창에 비친 달빛이 밝다. 나는 대도를 내려서 앞마당을 지나 양철 대문을 열고 바깥마당으로 나간다. 바깥마당에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나는 고욤나무가 어둠 속에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녹아드는지 몇 시간씩 방에 누워 꼼짝하지 않고 지켜본 적이 있다. 고욤나무 잔가지가 먼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 몸통이 제일 나중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시골 동네 집들은 불빛 하나 없이 조용하다. 달은 바다 위에 휘영청 밝다. 달빛이 바닷물 위에 금빛길을 깔아놓았다. 저 길로 걸어가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날 것도 같다. 달을 보고 있으면 늘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도 달을 보며 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았다. 어머니와 자식의 마음이 서로 마중나가 만나는 장소, 달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먹여주는 달을 생각하며 나는 이런 시를 쓰기도 했다. 저 달 장아찌 누가 박아 놓았나. 마음 마중 나오는 달 정거장 길이 있어. 어머니도 혼자 살고 나도 혼자 산다. 혼자 사는 달 시린 바다. 저 달 장아찌 누가 박아 놓았나. 달을 보고 있는 중에도 게살구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진다. 게살구 나무가 제법 커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사위를 턱 투득 때린다. 그럴 때마다 살구나무 곁에 있는 오동나무에 코끼리 귀만한 오동잎이 펄럭이고 뒷산으로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6.25) 때 살구가 익었다고 하는데 왜 7월 중순에야 게살구가 떨어지는 걸까? 고향 충주 중원 땅과 강화도의 위도 차이일까? 아니면 꽃 피고 열매 맺는 시절이 그간 변한 것일까? 게살구와 참살구의 차이일까? 나는 새순처럼 새벽잠이 없다. 아마 새벽잠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습관 때문이리라. 새벽이 되면 아버지는 마른 짚에 입으로 물을 푸푸 뿜으며 윗목에서 삼택이나 맷방석 짜는 집일을 했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셨다. 나는 아랫목에서 이불을 도르르 감고 누워 청소년 소설책을 소리내어 읽었다.
어머니도 듣고 계셨던지 걔네들 또 만나지 못하냐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다. 그때 읽었던 책들의 내용도 제목도 기억엔 없다. 남녀 주인공이 각각 타고 있는 기차가 서로 부딪혀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하나가 기억될 뿐이다. 지화로에 묻어둔 인두를 꺼내 인두 바닥에 침을 뱉어 동정을 다리는 누릿한 냄새가 방 안에 피기도 하던 그 시절.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또 어머니가 읽은 얘기책 이야기도 들었는데 남정이미가 주인공인 능라도란 책 줄거리가 재미있었다. 어머니가 허리를 펴며 들려주던 지난 얘기 한 토막이 떠오른다. 인민군들이 후퇴하며 조합창고에 불을 질렀었다.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불타지 않은 별을 퍼가기에 나도 한가만 일을 걸망으로 걸어매고 오다가 지금 기와공장이 있는 곳에서 소나무 가지로 방천을 막아놓은 개울을 건너다가 뒤로 자빠졌다. 물에 젖어 벽가마니는 무거워 오지 어깨 쭉지는 빠지지 않지. 여기서 죽는구나 싶어 발버둥 치다가 그만 그때 허리를 다쳤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빨간 양철 지붕을 얹은 안채, 파란 양철 지붕을 인 행랑채, 흰 슬레이트를 올린 화장실로 되어 있다. 나는 이를 자금성, 청와대, 백악관이라 부른다. 백악관 옆으로 허들의 물건을 저장하던 창고와 메워진 옛날 화장실이 있다. 이 화장실 벽에 밤이면 고욤나무 그림자가 서 있곤 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채마밭을 돌아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그림자를 벽에 그대로 본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림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자에 대한 시를 여러 편 쓰기도 했다. 해바라기 작은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 커다란 해바라기 그림자를 캐올리고 있다고 쓰기도 했으며 죽음만이 실제하고 모든 살아가는 것들은 죽음의 그림자란 시를 쓰기도 했다. 요즘은 현재의 삶은 어릴 적 고향에서의 삶의 그림자 같다는 시를 써보려 하고 있다. 나무가 흔들린다. 그림자도 흔들린다. 그림자가 흔들린다. 내 뒤편에 있는 나무도 흔들리나 보다. 그림자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는 그림자만 있다. 나는 고욤나무 그림자가 서 있는 벽으로 다가가 내 그림자를 일으켜 세우며 옛 기억 하나를 더듬는다. 고향을 떠나 청량리에 살 때다. 내 한자로 된 목도장 못 봤냐? 어머니, 아무 도장이나 가져가셔도 투표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거 제가 시골서 퇴거해 올 때 면사무소에 놓고 왔어요. 그 도장 찾아와야 한다. 6.25 때 징용 나가 소식 없는 네 막내 외삼촌이 새겨준 거다. 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꼭 그 도장을 가지고 투표장에 갔었다. 대문을 잠근다. 방 안으로 따라 들어온 달빛과 그림자와 같이 눕는다. 개살구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설친다. 어머니 마음속에 외삼촌은 살구처럼 신 그림자였으리라.